라라리. 안녕? 안녕하세요. 누가 안 왔나? 강동현 왔고, 김도윤 왔고, 김도현 왔고, 김민재 안 왔네? 김석표 없고, 김민재, 김석표, 김쌤은 왔고, 김하은도 왔고, 박서은도 왔고, 박주민도 왔고, 서예찬도 왔고, 양현민, 누구 또 왔나? 느리구나, 애들이. 양현민 왔고,
2명이 안 왔는데. 너무 네트워크가 안 좋네. 김민재 왔고. 그다음 그러면 누가 하는 거야? 김도현, 김도현. 김세은, 김하은, 박서은, 박주민, 서예찬, 김성채, 우예찬, 우예찬. 우예찬이 안 왔네? 자, 우예찬. 전화 끊네. 예찬아. 왜 수업 안 와? 허허. 미리미리 와야지. 그리고, 빨리 와. 예찬이 어리버리하네요. 출첵 시간이 되면 송죽 서버가 되게 네트워크가 폭주가 돼가지고 잘 안 돼요. 혹시 출첵을 못한 친구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나중에 해줄 수 있습니다. 예찬이 엄청 오래 걸리네. 이거 줌으로 오늘 수업해야 되는데 할 수 있으려나? 예찬이 들어왔네요. 자, 선생님 말소리 잘 들리나요? 오늘은 영상을 안 찍어놔서 선생님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목소리 잘 들려요? 자, 목소리 잘 들리는 걸로 알고. 오늘은 영상을 미리 찍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 2주차에 소프트웨어 설치를 이제 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오늘은 DPP,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치했던 DPP 사용법을 이제 선생님이 쭉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봐도 괜찮죠? 그냥, 이렇게 아니면 꼭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안 좋다. 이렇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내리고, 이거를 하고, 오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EOS CD 설치했고, DPP 설치했고, EOS 유틸리티 설치했고,
김프 설치했고 UF 로우까지 설치를 했는데 그냥 요거 하나 더 선생님이 로우 테라피라는 걸 올려놨는데 이거 이따가 설치 간단하니까 이따가 또 설치 시간 나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윈도우용 로우 테라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UF 로우하고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따가 한번 설치를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제 JPG 파일하고 로우 파일하고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설명을 다 해드렸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와서 DSLR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가능하면 로우 파일로 찍어라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가장 큰 이점은 바로 뭐냐면 여기 비트 뎁스라고 되어 있는데 JPG는 채널별 8비트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 캐논 DSLR 카메라는 채널별 14비트를 지원해 주니까 굉장히 정보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잘 버리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을 때 로우 파일로 찍을 예정이에요. 자, 로우 파일로 찍은 다음에 JPG로 변환을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쭉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장단점 비교해 놓은 겁니다. 장점과 단점 비교해 놓은 거고. 자, JPG로 변환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카메라에서는 DSLR 카메라가 사진을 찍으면 로우 파일이 생성이 될 텐데 이 로우 파일에 여러 가지 세팅 값들을 적용을 해서 카메라 내에 있는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JPG 파일을 생성하는 거예요. 카메라 내에서. 캐논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 카메라에 있는 이 프로세서를 디직스라고도 이름을 붙이는데 디직스도 버전이 있어요. 이 로우 파일을 JPG로 변환해주는 이런 프로세서가 카메라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JPG 파일로 채널별 8비트로 변환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셔터 찰칵 누르면 카메라 안에서 변환이 돼서 메모리 카드에 휙 저장이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로우 파일로만 찍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로우 파일로 찍은 것은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 안에 있는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 컴퓨터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오늘 사용할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로우 파일을 변환한 후에 다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JPG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 파일로 찍으면 나중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작업을 그냥 통틀어서 우리가 후보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후보정. 사진을 찍은 후에 보정한다 이런 의미죠. 후보정하는 것을 요번 강의에서는 요번 학기에는 먼저 좀 설명을 하게 됐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 요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치를 한 건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할 프로그램은 바로 뭐냐? DPP라는 프로그램이다. 이겁니다. DPP.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BF 스터디에 오시면 선생님이 실습 1 해가지고 로우 파일 변환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오늘 제출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수행평가 3점짜리 10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게 첫 번째 수행평가가 되겠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여기 샘플 파일이 이렇게 집 압축 파일로 올라와 있죠? 요걸 다 다운받아 가지고 적당한 곳에 압축을 푸세요. 알겠죠? 압축을 풀면서 동시에 뭘 하느냐? DPP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치한 DPP를 실행하겠습니다. 응? 뭐야 이것도? 박서훈이 안 들어왔었나? 헐? 서훈아, 너 지금 처음 들어오는 거니? 채팅창 어디 갔어? 박서은, 너 지금 처음 들어오는 거니? 얘 내 목소리도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아, 하나 더 들어왔구나. 아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컴퓨터를 써야 되니까 휴대폰으로 또 들어온다는 얘기구나. 오케이. 아이, 놀래라.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팁인데, 여러분들 윈도우 10도 바탕화면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선생님 지금 바탕화면을 2개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바탕화면을 2개 만드는데, 요 버튼 누르면 바탕화면을 추가로 생성할 수 있어요. 요거 누르면, 요 위에 데스크톱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바탕화면인데, 지금 선생님 4개나 생성해 놨는데, 데스크톱을 추가하면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아는 친구들 많이 있죠? 게임할 때 왔다 갔다 하잖아, 니네. 그죠? 데스크톱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컨트롤 윈도우 키 누르고 화살표 누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맥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DPP를 실행하고 아까 선생님이 예제 파일 올려놓은 거 다운받으라고 했죠?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그 다운받아서 압축을 푼 다음에 압축 푼 폴더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현재 어디에 얘가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냐면 C에 컴퓨터가 많이 느리네요. 2020년 과학 영상 수업에 자기 나름대로 폴더 정리했겠죠. 샘플 해가지고 3주차 다시 1 해서 자, 선생님은 이렇게 오늘 올린 파일이 하나, 둘, 몇 개야? 총 9장이네요. 선생님이 9장의 사진을 올려드렸잖아요. 그 9장의 사진을 이렇게 있는 폴더를 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선생님이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죠. 죄송해요. DPP 실행해서 첨부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그 폴더를 여는 것까지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자기가 마이크 켜고 선생님 중지시키세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마이크 켜고 선생님 불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자, 여기 DPP 실행 화면인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 봐서 컴퓨터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도구 팔레트입니다. 도구 팔레트.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도구 팔레트, 영어로는 툴 팔레트네요. 단축키가 컨트롤 T예요.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 둡시다. 지금 되게 자주 써요. 그래서 여기 DPP 하면서 컨트롤 T 누를 때마다 도구 팔레트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도구 팔레트가 뒤에 있는 창을 가리기 때문에 이건 뭐 개인적인 선택 사항인데 선생님은 도구 팔레트 있는 창을 제외하고 나머지 창으로 이렇게 창을 좀 정렬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구 팔레트가 사진을 가려버리면 사진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창을 조정해요. 선생님은 자, 이렇게 창을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의 뭐 썸네일 크기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썸네일 크기는 조정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기본적인 썸네일 창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그 사진 하나만 이렇게 크게 확대가 돼요.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고 이 사진의 면을 또 클릭하면 또 확대가 되고 또 다시 클릭하면 축소가 되고 하는데 역시나 이 창도 선생님은 도구 팔레트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줄여놓고 사용을 하고요. 역시 컨트롤 T 누르면 도구 팔레트 또 나오죠. 그래서 컨트롤 T만큼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T. 자, 이 사진을 조정한다 하면 이렇게 사진 하나를 크게 확대해 놓고 도구 팔레트를 열어서 이 도구 팔레트 위쪽에 보면 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나 있는데 순서대로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탭부터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서 선생님이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중지시키세요. 중지시키세요. 자, 로우 파일로 찍게 되면 자, 이걸 내려볼게요. 로우 파일로 찍게 되면은 여기 썸네일 창에 보면 썸네일의 왼쪽 하단에 여기 요 부분에 보면 R이라고 써 있어요. R. 이 R이라는 말은 로우 파일이라는 의미예요. R이라고 다 써 있죠. 그쵸? 오케이. 두 번째, 사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시면 단축 메뉴가 나타나죠. 모든 윈도우 프로그램 다 똑같죠? 자, 여기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정보를 눌러보시면 정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살짝 설명한 부분인데 바로 이 정보를 누르면 이 사진에 대해 디테일한 정보가 어디 갔어? 나타나게 됩니다. 응? 왜 사진 정보가 왜 안 나타나지? 이걸 닫아야 되나? 죄송해요. 아, 여기 숨어져 있었나 봐. 아까 그 미리 크게 확대한 창을 선생님이 좀 닫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정보를 누르면 이렇게 정보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위에 EXIF 정보라는 말이 있죠. 이거 뭔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죠? 일종의 파일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뭐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교환 이미지 파일 형식, 영어로 exchangeable 뭐시기라고 한다 그랬죠. 선생님 까먹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파일 헤더라고 볼 수 있는데 파일명뿐만 아니라 파일 사이즈,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카메라의 펌웨어 버전은 무엇인지, 사진을 촬영한 날짜는 언제인지, 어떤 모드로 카메라를 설정해서 찍었는지, 어떤 렌즈를 이용했는지, 초점 길이는 얼마였는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대단하죠? 요게 바로 EXIF 정보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클릭해서 선생님이 좀 창을 하나 띄워볼게요. 자, 요 사진만 일단 좀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사진은 크게 조정할 부분은 없어요. 아주 잘 찍힌 사진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우 파일로 찍으면 여기 첫 번째 밝기 조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밝기를 이렇게 조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진의 밝기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밝기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인 이런 카메라로 자동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런 밝기 조정이 거의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거죠. 적당한 밝기 값으로 얘가 알아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밝기 값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냐를 이 수치로 보는 게 이 아래쪽에 있는 히스토그램 창을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히스토그램이 여기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 보이죠. 그쵸?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 여기 제일 작은 값이 있고 제일 큰 값이 있는데 밝기를 움직여보면 히스토그램이 좌우로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아래쪽을 주목하세요. 아래쪽을 주목하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통 이 중간값이 여기 0에 오도록 하면 적당한 밝기의 사진이 보통은 만들어져요.
근데 뭐 여기서는 여기 약간 한두 단계는 올렸다 내렸다 해도 다 적당한 밝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JPG로 찍었다면 이런 밝기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카메라에서 다 한번 프로세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밝기 조정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툴 팔레트에서 DPP를 실행해서 밝기 조정까지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밝기 조정.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밝기 조정까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을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화이트 밸런스라는 건 뭐냐면 사실 사물의 색이라는 게 본래 색이 있지만 어떤 조명을 비췄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물의 색이 달라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물의 원래의 색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조명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흰색의 물체가 조명을 받았을 때 흰색으로 보이게끔 촬영이 되어야 화이트 밸런스가 제대로 맞는 것인데 조명 때문에 색깔이 달라져 보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정육점에 가면 빨간색 등을 켜놓고 거기에 고기를 전시해 놓잖아요. 고기를 빨갛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명에 따라 의해서 실제 고기색이 아닌 그 먹음직스러운 색깔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사진이 실제 색에 가깝게 찍도록 하기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라는 걸 조정해 줍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자면 흰색의 균형, 즉 흰색을 흰색으로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흰색을 흰색으로. 자, 그래서 조명에 따라서 달라져 보이는데, 그래, 조명의 색을 여기 보면 색 온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색 온도로 표현하고 있고, 단위는 켈빈을 씁니다. 켈빈, 절대 온도를 쓰고 있고요. 예를 들면 백열전구의 색온도,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태양광선 색온도, 태양 표면온도 5800켈빈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맑은 가을 하늘, 청색 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표면온도 높고 빈의 변이 법칙이 왠지 이 안에 녹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1학년 때 배웠던 거 생각나요? 빈의 변이 법칙 람다 맥스는 T분의 A 해가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로 방출하는 그 파장이 짧아지고 있죠. 그렇죠? 온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 계열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이런 건데 사진에 적용되는 건 이제 조금 다른데 사실은 이제 평상시에는 우리가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AWB로 찍으면 돼요. AWB가 뭐냐면 오토 화이트 밸런스예요. 오토로도 굉장히 잘 맞아요. 오토로. 그런데 간혹 카메라가 화이트 밸런스를 못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화이트 밸런스를 역시 DPP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요 부분 이제 DPP의 화면을 보시면 요 부분이 화이트 밸런스 조정하는 건데 여기 보면 자동 이게 AWB죠. 오토 화이트 밸런스. 태양광, 그늘, 흐림, 텅스텐 이게 색온도가 다 있는데 그 온도 값은 여러분들 모르더라도 그냥 그늘에서 찍었다 그러면 이거 딱 선택하면 돼요. 그늘에서 찍었으면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거죠. 실제 색과 좀 달라지죠. 보통은 자동으로 거의 맞아요. 자동으로 맞는데 만약에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는 사진이 있다면 쉽게 맞추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봐봐. 여기 스포이드를 클릭하면 클릭 화이트 밸런스가 되는데 이때 이 사진 중에서 흰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 졸업생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졸업생이 지금 찍힌 이 장면에서 흰색은 양말이 흰색이겠죠. 선생님 보기 양말이 흰색 양말 같아요. 양말을 클릭하는 거야. 딱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양말을 클릭했더니 이게 실제 색감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만약에 엉뚱한 데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 머리를 흰색이라고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랬더니 실제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가 맞아지죠. 아니면 이거 하늘색 가디건 입으면
이걸 흰색이라고 알려주니까 다른 색감들이 전체적으로 이상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자동으로 하면 된다. 그런데 자동으로 보통 하면 돼요. 자동으로 하면 되는데 자동으로 안 될 때는 클릭해서 흰색을 클릭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흰색을 클릭해주면 아까 자동으로 한 거하고 거의 같게 맞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창을 살짝 닫아볼게요. DPP는 바로 저장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냥 저장이 그대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근데 편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 편집한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밝기 조정이 필요한 사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요거 지우고 자, 클릭 스포이드 선생님이 지웠습니다. 지우고 이 사진 한번 볼게요. 요거 옛날 선배들 졸업사진인데 선생님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선배들 졸업사진 선생님이 찍은 건데 이 사진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 밝기가 일단 부족해. 밝기를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값들의 대략 평균치가 여기 0에 오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0보다 훨씬 못 미치죠. 그럼 화면 전체가 어두워요. 이때 로우 파일로 찍으면 이렇게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 야, 지금 이 피크를 0에 오게 했더니 적당한 밝기가 나오죠. 그쵸?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초점이 조금 안 맞았네요. 조금 안 맞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화이트 밸런스도 혹시 좀 의심스럽다면 클릭해서 이거 핸드폰이 얘가 흰색일까요? 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랬더니 어때? 원래 조명에 의한 색이 아닌 실제의 색이 표현이 되고 있죠. 이거 그냥 지우고 그냥 자동으로 두면 이거는 여기 우리 컨퍼런스 홀에 조명에 의해서 약간 색이 왜곡된 그대로 남는 거예요. 사실 사진에 대해서 정답은 없거든요. 사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의 색감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색감이 내가 볼 때 자연스럽다라고 하면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조명에 관계없이 원래 사물의 색깔,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래 색깔을 하고 싶다면 원래 흰색을 흰색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게 실제의 색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의 색. 그죠?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고 밝기까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죠? 자, 화이트 밸런스가 많이 틀어지는 경우 또 요거예요. 같은 졸업식인데 볼게요. 자, 이 조명은 뭐가 다르냐면 이 조명은 무대 위에요. 무대 위에서 졸업생들이 좋다고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 무대 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조명이 있잖아요. 거기 뭐 선생님이 정확하게 어떤 조명인지 모르겠는데 뭐 나트륨 조명, 할로겐 조명 이런 걸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런 조명들은 또 색온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클릭해서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 셔츠의 흰 색깔 얘가 원래 진짜 흰색인데 이게 원래 실제의 색이거든요. 화이트 밸런스가 맞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동으로 해보면 이 카메라가 이런 조명은 흔치 않은 조명이기 때문에 그냥 조명 그대로의 색을 표현해 준 건데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사진에서 정답은 없다. 이 사진이 내가 보기에 자연스러우면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도 무방하고요. 화이트 밸런스를 여기서 미세 조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 가지고 미세하게 조정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요거 뭐 미세하게 조정 거의 안 하고 그냥 화이트 밸런스가 많이 틀어진 사진의 경우에 그냥 이 클릭하는 방법으로 많이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어요. 이런데 클릭하니까 사진이 완전히 엉뚱해지죠? 그죠? 보통 그냥 자동으로 둘게요. 얘도 이렇게 자동으로 두면 되는데 밝기는 조정할 수 있죠. 나는 좀 더 밝은 화사한 사진이 좋겠다 하면 이렇게 밝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밝게 올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졸업생들의 얼굴은 굉장히 환해졌는데 이 뒤쪽은 너무나 하얘서 배경이 그냥 아예 구별이 안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 중에 사람의 눈에 비해서 카메라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훨씬 좁다.
그래서 사진으로는 굉장히 큰 명암비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밝기를 어디에 맞출 것이냐 이런 게 또 필요한데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카메라 조정할 때 설명할 텐데 이런 걸 측광 모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측광 모드. 이 얼굴의 밝기를 적당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이 뒤에 있는 스크린의 밝기를 적당하게 할 거냐. 이 스크린의 밝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낮췄더니 이 스크린의 밝기가 적당하고 삼성이라는 글씨도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의 얼굴이 까매지죠. 그쵸? 이게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은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솔직히 삼성을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잖아. 나는 이 친구들의 얼굴을 찍으려고 한 거니까 이 친구들의 얼굴이 적당한 밝기가 되도록 이렇게 사진을 조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나는 이 정도 밝기가 좋아요. 이 친구 얼굴 너무 잘생겼네 되게. 대학생일 텐데. 이렇게 쫙 이 정도로 맞출 수 있는데 대략적인 값은 여기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이 값들의 가장 그 최빈값이라고 할까? 가장 많은 값이 0 정도에 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한 중간값이 될 수도 있고 최빈값이 될 수도 있고 한튼 이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뭐냐? 이거 뭐야? 오케이. 솔대제. 여러분들 이제 콘서트들 갈 수 있잖아요. 콘서트. 여기 조명은 또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 조명에 의한 색을 그대로 이제 여기 살려놓은 자동 화이트 밸런스죠. 지금은 밝기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밝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밝게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 연주자들의 모습이니까 이 연주자들의 모습이 잘 보이는 그런 밝기로 선생님은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적당한 밝기로 찍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뒤에 스크린도 멋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화이트 밸런스는 이 친구 옷이 원래 흰색인데 이 흰색에다 맞췄더니 또 이렇게 변했어요. 이 불꽃은 원래 붉은색이었는데 불꽃에다 맞췄더니 또 이렇게 변하고 조명이 너무 세면 선생님 컴퓨터가 왜 이러나? 조명이 너무 세면 요런 데가 또 흰색이 될 수도 있죠. 뭐 이런 데를 맞춰볼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 곳을 맞춰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일단 그냥 여기서도 자동 화이트 밸런스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 화이트 밸런스로 할게요. 선생님 컴퓨터가 응답 없음입니다. 응답 없음. 큰일 났네. 막 클릭했더니 조금 기다려 볼게요. 헐. 닫아버릴까요? 저는 닫고 선생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됐다. 닫혔다. 이렇게 비정상 종료를 하게 되면 그래도 살아있네요. 다행히. 다행입니다. 다시 컨트롤 T 눌러서 클릭 화이트 밸런스 없애고 예, 자동으로 그냥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바뀐 것들은 여기에 정보로 이렇게 다 남아 있어요. 여기 지금 요거 세 개는 선생님이 열지 않았잖아요. 열지 않은 파일은 여기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열었던 파일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죠. 그쵸? 변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DPP 프로그램에서는
레시피라고 불러요. 레시피라고 부르는데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사진을 클릭해서 여기 보면 레시피 복사, 선택한 레시피 복사, 레시피를 파일에 저장이라고 하는데 정보를 열어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레시피라는 창이 있죠. 레시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조정한 것들, 예를 들면 밝기를 조정했는지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했는지 이런 조정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레시피로 저장이 됩니다. 레시피. 이 레시피는 복사를 할 수 있어요. 레시피 복사를 해서 다른 사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 레시피 붙여넣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레시피가 그대로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그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똑같은 보정값을 적용하고 싶다면 모든 사진을 열어서 작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열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레시피를 복사해서 다른 사진에 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어렵죠? 처음 갑자기 많은 걸 배우니까. 자, 거기까지 화이트 밸런스까지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화이트 밸런스 조정하는 거 다 설명했고요. 자, 다음은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이라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니까 짧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 이거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하면 지가 알아서 사진의 밝기를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사진의 픽셀 값들을 읽어가지고 너무 어두운 부분은 약간 밝게 하고 너무 밝은 부분은 약간 어둡게 해서 밝기를 이렇게 쫙 조정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JPG 파일도 충분히 자동 밝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그 이미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코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이미지를 쉽게 이렇게 보정해주는 이런 방법을 적용해 놓은 겁니다. 이건 그냥 체크해 놓으면 대부분 이미지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픽처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픽처 스타일은 또 뭐냐? 보통 우리 카메라에서 사진의 어떤 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픽처 스타일을 이용해서 사진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샤프니스, 콘트라스트, 섀도우, 색조 이런 것들을 값을 미리 설정을 해서 사진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풍경 사진은 사물의 경계들이 이렇게 좀 뚜렷하게 나오는 선의도가 좀 높으면 좋거든요. 그럼 선의도 값을 조금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걸 조정하는데 이게 DSLR 카메라에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 DPP에서도 조정이 가능해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 컴퓨터 자꾸 렉 걸리네. 큰일 났네. 자, 여기 DPP에서 보시면 여기 픽처 스타일이라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표준을 쓰는데 인물 사진에 맞는 픽처 스타일. 예를 들면 이 사진은 인물 사진이잖아. 그럼 이렇게 인물 사진을 적용하면 죄송합니다. 얘가 클릭이 됐네요. 이거 바꿀게요. 제가. 얘를 클릭하고 얘를 인물 사진으로 하면은 인물 사진에 맞도록 여기 밑에 보시면 콘트라스트 그 다음에 아까 4가지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콘트라스트, 샤프니스, 채도, 색조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콘트라스트, 색조, 샤프니스 그 다음에 여기 채도까지 이렇게 여기서 다 설정 값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에서는 단순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우리 이 DPP 프로그램에서는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디테일하냐면 콘트라스트도 그냥 콘트라스트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암부와 명부로 나누어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진을 보정할 때는 항상 사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한자로 명부, 어두운 부분을 한자로 암부, 밝은 부분을 영어로 하이라이트, 어두운 부분을 영어로 섀도우,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또는 명부와 암부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암부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건 어두운 부분을 더 밝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진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걸 가지고 해볼까? 자, 이 사진에서 지금 이 클릭이 됐네. 봐봐.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조정한다는 거야. 어두운 부분만. 어두운 부분을 더 밝게 하고 밝은 부분을 어둡게 한다면 콘트라스트는 대비거든요. 대비. 밝고 어두움의 비율. 콘트라스트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하느냐. 명부를 더 밝게 하고 암부를 어둡게 하면 대비가 커지는 거예요. 밝고 어두움의 비율이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조정을 한다든지 색조를 조절하고 채도를 조절하고 이런 걸 디테일하게 DPP를 이용해서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것만 조정은 여러분들이 움직여 보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샤프니스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다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용어가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생소할 텐데 여기 선생님이 설명을 써놨어요. 컨트라스트는 대비고 여기 써놨죠? 이미지는 섀도우와 하이라이트, 암부와 명부로 나누어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 밝기는 브라이트니스. 아까 그 밝기 조정했었죠? 바로 이 히스토그램에서 여기 히스토그램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밝기예요. 밝기. 그죠? 그 다음에 색상 톤이라든지 아니면 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정하는 걸 픽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프로그램 설치할 때 픽처 스타일 에디터라는 게 아마 설치가 됐을 거예요. 전부 다 설치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 선생님 여기 있네요. 픽처 스타일 에디터라고 있죠. 사실 얘를 이용해서 원하는 픽처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사진 찍을 때마다 빠르게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선생님도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이 기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자기가 프로 사진가인데 웨딩 촬영을 전문으로 한다. 그럼 웨딩 사진에 적합한 픽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좀 화사하고 밝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픽처 스타일을 만든 다음에 그걸 저장해 놓고 웨딩 사진 찍을 때마다 적용하면 바로바로 화사한 분위기가 연출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픽처 스타일이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픽처 스타일에서는 컨트라스트, 브라이트니스, 그 다음에 색조, 채도, 컬러톤, 세츄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많이 들어봤죠? 바로 이런 거예요. 다이나믹 레인지 이제 한번 조정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요 히스토그램에서 다이나믹 레인지인데 우리 로우 파일이 14비트인데 여기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몇 비트인지는 선생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진상에서 밝기가 여기 이쪽이 마이너스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고 여기가 밝은 부분이거든요.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부분까지 픽셀의 개수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쭉 나타낸 거예요. 근데 아주 어두운 부분은 픽셀 수가 적죠. 지금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에서 아주 어두운 검은색 부분은 픽셀 수가 적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줄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아주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아까 약간 밝은 부분이 0이 되도록 이렇게 이 범위를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개조, 그라데이션이 얘를 갖다가 다시 14비트로 쫙 펼치는 거예요. 쫙 펼치면 개조가 훨씬 좋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정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일 쉽게 조정하는 건 뭐냐면 이 자동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자, 얘는 그냥 닫아보고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로 한번 해볼게요. 얘로 선생님이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얘로
여기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를 여기 보면 여기 봐봐. 아주 밝은 영역이 없죠. 이 사진 보면 어두침침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아주 밝은 영역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면은 밝은 부분이 이렇게 좀 표현이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이 밝아졌죠. 밝은 부분이 표현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수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자동 버튼만 누르면 사실은 이 DPP도 굉장히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제가 쭉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를 적정하게 해서 이걸 펴주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조정한 것처럼 이 최대값을 조금 이렇게 낮췄죠. 그쵸? 그러면서 사진이 전체적으로 조금 밝아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레인지도 조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얼마든지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 조정해서 사진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것. 이렇게 사진마다 지금 이제 레시피가 꽤 많이 생겼네요. 이제 꽤 많이 생겼는데 꽤 많이 생겼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샤프니스는 아까 픽처 스타일에서도 나왔던 건데 샤프니스를 우리말로 하면 선예도인데 선예도를 또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써주는 게 좋겠네요. 선생님이 나중에 여기다 설명 쓴 버전을 다시 좀 올려드릴게요. 선예도는 경계선이 뚜렷해지는 걸 이야기해요. 경계선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 이런 걸 이제 선예도가 좋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초점이 안 맞은 사진은 선예도가 좋을 수가 없죠. 초점이 잘 맞은 사진은 선예도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선예도라고 하는데 이미 찍은 사진의 선예도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 조정하는 것이 여기 보면 샤프니스인데 이 샤프니스도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캐논 카메라에서는 그냥 한 가지 샤프니스 값만 조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원샷 마스크냐 샤프니스냐 또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디테일한 값까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진을 한번 조정해 볼까요? 선생님이 이 사진은 지금 뭐야 꽃을 찍은 건데 이런 꽃과 벌을 찍은 건데 이 꽃의 이 경계 부분을 이렇게 샤프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면 그래서 강도를 이렇게 좀 올려보면 이런 경계선이 훨씬 더 선명해지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디테일한 거는 이게 확대를 해서 봐야 되는데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경계선이 훨씬 여기 지금 경계가 되게 선명해졌어요.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요 세세한 것을 선생님이 칠로 딱 올리는 순간 팔로 올려볼까요? 이 경계가 굉장히 선명해짐을 알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조정하면 이미지 원래의 품질이 또 변화될 수 있어서 적당히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까 사진보다 이제 선예도가 좋아진 건데 선생님이 이거 한번 제거하고 넣고 하면서 비교를 해보면 약간 사진의 품질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샤프니스, 선예도라고 한다.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미지를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탭으로, 세 번째 탭이구나. 죄송합니다. 세 번째 탭이 아니라 두 번째 탭 먼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첫 번째 탭 다 했어요, 선생님이. 두 번째 탭은 뭐가 있냐면 노이즈 감소라는 게 있는데 노이즈는 사진을 찍어보면 이 바탕화면이 이렇게 거칠거칠 곱지 않고 이렇게 막 여러 픽셀들이 막 섞인 것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노이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노이즈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역시 있는 거예요. 노이즈하고 샤프니스는 같이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조정했던 그 샤프니스 값이 여기 아래쪽에 딸려왔는데 이 노이즈도 약간 조정을 해볼 수 있는데 노이즈를 조정하면 이 바탕화면이 울퉁불퉁하던 게 약간 평탄해지는 느낌은 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노이즈를 제거하면 원래 그런 질감이 사라지면서 디테일한 선예도가 뭉개지는 이런 서로 반대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적당하게 조정을 해야 되고 평상시에는 선생님이 거의 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조정하냐면 야간에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노이즈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약간 조정을 해보는 그런 메뉴가 바로 이 노이즈 감소 기능입니다. 요건 선생님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설명하고 슬라이드에는 저 뒤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다음 톤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데 대부분의 이미지 관련 소프트웨어에 이런 톤 조정하는 게 있어요. 톤 조정하는 게. 뭘로 톤을 조정해 볼까? 자, 야, 화장실 간다는 친구가 있는데 쉬었다 할까? 어떡하지? 그냥 할까? 그냥 할게요. 화장실 간다는 친구 그냥 다녀오세요. 자, 요 톤 조정만 일단 말씀드리자면 톤은 이런 거예요. 이게 가로축은 x, 세로축은 y인데 지금은 y 이퀄 x 일참수가 그려져 있죠. 그쵸? 자, 그런데 가로축은 입력 값이에요. 입력. 0에서 255, 8비트니까 0에서 255죠. 세로축은 출력이에요. 0에서 25, 255. 역시 8비트죠. 그쵸? 그런데 지금 RGB가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RGB 각각 따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이 톤 조정은 이건 커브 곡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커브 조정은 이 y 이퀄 x 그래프의 그래프 선을 찍으면 점이 생깁니다. 점이 생긴 곳은 고정이 돼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선을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떼지 말고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게 돼요. 곡선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찍은 점을 다시 삭제할 수 있고요. 이 찍은 점을 델리트 키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자, 점을 찍지 않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점을 찍지 않고 한다면 이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곡선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 걸까요? 원래 y 이퀄 x에서 이런 곡선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0하고 255 값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중간 값들이 x에 비해서 y가 조금씩 어떻게 x보다 y가 커졌죠. 커졌는데 제일 많이 커진 부분은 요 가운데 부분이 제일 많이 커졌고 이 255 부분이나 0 부분은 그 x와 y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쵸? 함수 관계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사진의 밝기가 어떻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밝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특히 어느 부분이 중간 부분이 밝아진 거죠. 이 중간 부분이. 그죠? 거꾸로 이걸 잡아당겨 볼게요. 그대로 잡아당겨 보면 어떻게 되냐? 중간 부분이 어두워지는 사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두워지죠. 사진이 어두워져요. 그죠? 보통은 이 커브 조정할 때 이렇게 밝기를 사진을 조금 밝게 한다든지 조금 어둡게 한다든지 이런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사진은 조금 어둡게 한다든지 이런 조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가운데에 점을 하나 딱 찍어 놓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0에서 128까지는 어두운 부분, 아까 어두운 부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안부예요, 안부. 그리고 128부터 255까지는 밝은 부분, 뭐야? 명부예요, 명부. 그러면 나는 밝은 부분만 밝게 하고 싶으면 커브에서 여기 가운데 잡아놓고 여기를 올리는 거야. 봐봐. 밝은 부분 값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 벽이 더 밝아졌어요. 벽 흰색이 더 밝아진 거야. 그러면서 어두운 부분 좀 더 어둡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이미지는 어떤 조정이 된 거냐면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즉 콘트라스트가 증가한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의 조정을 많이 하기도 해요. 이런 식의 조정. 아니면 여기 너무 사진 깜깜한 부분을 없애고 싶다면 이렇게 여기를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깜깜한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조금 깜깜한 부분도 다 깜깜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아래쪽을 보세요. 약간 어두운 부분이었던 이런 부분이 완전 다 까만색으로 다 변해버리죠. 이렇게 올려볼까요? 여기 밑에 다 까만색이 돼버렸어요. 어두운 색은 다 0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검은색으로 0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커브가. 밝은 부분을 그냥 다 흰색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 완전히 다 흰색이 돼버린 거예요. 흰색이 엄청 많아졌죠? 다 흰색이 돼버린 거야. 적당하게 흰색에 가까웠던 부분은 다 흰색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진이 전체적으로 밝아졌죠. 그쵸? 자, 이와 같이 곡선, 커브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톤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 톤 조정하고 나서도 밝기를 이렇게 또 얘 보고 자동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건 앞서 있는 메뉴가 딸려온 겁니다. 여기 있는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이 딸려온 거예요. 다음 여기는 이제 색상 조정하는 거. 색조와 채도, 톤과 뭐 휴와 세츄레이션이니까 휴, 세츄레이션 이런 걸 조정하는 건데 색깔별로 다 조정할 수 있어요. 휴와 세츄레이션, 휴 세츄레이션이에요. 레벨, 휴 세츄레이션 레벨. 이거 언제 들어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 설명할 때 색공간 할 때 HSV 그 색공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휴 세츄레이션 레벨. 이게 HSV 색공간이에요. 그렇게 이 색공간에서 색깔만 이렇게 좀 조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선생님 그렇게 조정하진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조정할 수 있어요. 장미꽃을 찍었는데 빨간 장미를 찍었어. 나는 이 빨간색의 그 색이 완전히 채도를 높이고 싶어요. 세츄레이션을 높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빨간색의 세츄레이션을 높여가지고 빨갛게 만들어 버릴 수 있겠죠. 여기서 한번 높여볼까요? 여기 빨간색 이거 이런 빨간색들만 세츄레이션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특정 색깔만 이렇게 세츄레이션을 좀 조정할 수 있다. 여기 있는 파란색도 좀 두드러지게 하고 싶어. 그럼 파란색의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높여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조정할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색감을 조정하면 이제 너무 자연스러움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많이 조정하는 것을 권하진 않습니다. 자, 다음 이 메뉴는 그냥 색공간에 선생님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고요. 위쪽은 렌즈에 대한 정보인데 이것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 선생님은 이것만 건드립니다. 요거 트리밍. 자, 이 트리밍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트리밍은 여기서 요 각도를 움직여 보시면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수평으로 찍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수평으로 찍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사진을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해서 이렇게 정면에서 찍은 것처럼 나는 이렇게 회전하겠다. 그리고 우리 DSLR 카메라의 그 가로 세로 비율은 몇 대 몇이라 그랬죠? 36mm 필름이 24mm, 36mm 해가지고 3대2라 그랬잖아요. 그쵸? 보통 사진 비율은 3대2가 흔합니다. 요즘은 뭐 16대9도 쓰지만 3대2가 흔합니다. 4대3이나 3대2가 흔한데 3대2 비율에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잘라내겠다면 여기서 좀 잘라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라내느냐?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지. 이렇게 원하는 비율로 이렇게 잘라내고 사진 각도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나는 요 영역만 살리겠다 싶으면 요 영역만 이렇게 살려놓고 닫으시면 됩니다. 닫으면 돼요. 자, 얘는 지금 이런 상태가 다 레시피로 저장되는 거예요. 뭘로 저장된다? 레시피. 여기 정보를 보시면 레시피로 다 이게 저장되어 있고요. 이 사진을 이제 변환할 수 있는데 변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몇 가지 포맷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출력 해상도 지정할 수 있고요. 파일 형식이 JPG냐 TIF냐 JPG인데도 그냥 JPG가 아니라 EXIF-JPG니까 무슨 얘기냐면 EXIF 정보를 그대로 살려두고 JPG 8비트로 저장하겠다. 채널별 8비트로 저장하겠다라는 거고요. TIF로 저장한다. 이거는 이제 채널별 8비트네요. 둘의 차이점은 뭐죠? JPG는 데이터 손실을 하면서 손실 압축을 한다는 거고
TIF는 손실하지 않고 무손실로 저장한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둘은. 그 다음에 TIF는 16비트로도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 다 저장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도 뭐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오늘 과제 낸 거 첫 번째는 JPG로 저장해서 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JPG로 저장 버튼 누르면 얘가 이제 JPG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사진 한 장만 변환이 돼요. 쭉 시간이 걸리네요. 자, 사진 한 장이 변환이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미지 프로세싱 하려면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자, 엄청 오래 걸리네요. 끝나면 대화 상자 닫기 눌러요. 자,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여기 파일이 생겼어요. 근데 얘는 여기 왼쪽 아래 뭐라 써있냐면 J라고 써있어. JPG 파일이야, 얘는. JPG 파일. 그죠? 아까 우리가 조정한 다음에 자른 것만 딱 예쁘게 저장이 됐죠. 이게 후보정이에요. 이런 게 바로 후보정. 자, 이렇게 저장이 됐는데 다시 여기 도구 팔레트의 첫 번째 창에 가보면 여기 봐봐. 밝기 조정이 안 돼요. JPG는 밝기 조정이 안 돼. 화이트 밸런스 선택 안 돼. JPG는 안 돼. 근데 자동 밝기 최적화는 돼요. 요거는 돼요. 픽처 스타일 설정 안 돼. 선생님이 왜 로우 파일로 찍으라고 했는지 이제 좀 느낌 오시죠? 샤프니스는 조정 조금 되나봐. 요 정도만. 요 정도 샤품 정도만 조정되나봐요. 그죠? 이렇게 JPG는 아주 제한적으로 약간의 리터치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전폭적인 대공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긴 하겠지만 사진 찍으면 반드시 로우 파일로 저장해라 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고요. 자, 지금은 이제 하나만 변환했는데 여기 있는 사진을 전부 다 변환하고 싶다면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되죠. 컨트롤 A 전체 선택. 이건 컴퓨터 기본이죠.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 그리고 저장 누르면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일괄로 다 변환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설정해야죠. 어디에 저장할 거냐? 원본 파일과 동일한 곳에 저장하고 선생님은 이거 그냥 기본 디폴트 값을 씁니다. 하위 폴더를 만들어서 해라. 그런데 어떤 형태로 저장할 거냐? TIF도 저장하고 16비트 TIF도 저장하고 JPG 8비트도 저장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하고 화질은 무조건 최고로. 선생님은 최고 화질 좋아해요. 크기 조정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과제 낼 때는 크기 조정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현재 파일 이름 그대로 저장하면서 확장자만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JPG는 이미 변환된 거는 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실행 누르면 JPG를 또 변환하는 것 때문에 에러가 뜨니까 로우 이미지만 변환해라 하면은 JPG는 빼고 로우 파일만 하나하나 이렇게 변환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변환이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선생님이 한번 사진 찍으면 막 몇백 장, 천 장 막 이렇게 찍거든요. 그러면 이거 변환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선생님은 이렇게 변환 눌러놓고 자는 거죠, 밤에. 그럼 아침에 되어 있겠지. 컴퓨터가 알아서 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냥 처리하는데 좀 귀찮아요, 이게. 이런 후보정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로우 파일로 찍어서 후보정하면은 못 살릴 사진을 한 장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장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변환이 되고요. 계속 이어서 설명하자면 이걸 닫을 때 물어봐요. 편집된 이미지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모두 예 누를게요. 모두 예. 모두 예 누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시면
어? 어? 왜 레시피가 저장이 안 되지? 버전이 바뀌면서 바뀌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당황해서. 이게 옛날에는 레시피만 다른 파일, 별도의 파일로 저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 DPP가 버전이 바뀌면서 아마 CR2 파일에다가 레시피를 바로 저장하는 형태로다가 파일 포맷을 바꾼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몰랐네요. 지금 이 여러분들이 적용한 레시피가 이 CR2 파일에 아마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폴더를 열어보면 여러분들 레시피가 그대로 여기 CR2 파일 안에다가 레시피를 저장하도록 아마 설정을 바꿨나 봅니다. 옛날에는 이거에 별도로 저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별도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오른쪽 눌러서 레시피를 파일에 저장하는 거예요. 파일에다 따로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 레시피 파일이 여기 확장자가 DR4잖아요. 이 어떤 지금 이 사진에 대한 레시피를 어떤 파일로 저장해 놓고 다음에 똑같은 사진에다 적용하고 싶을 때 그 레시피를 불러와서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선생님도 쉬지 않고 했더니 조금 힘이 들어서 이제 잠깐 쉬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선생님이 지금 다 그냥 대략 말로 설명을 한 거예요. 말로 설명을 한 거고 요거 안 했구나. 파일명 쉽게 바꾸기 요거가 있는데 파일명 쉽게 바꾸기는 여기 선생님이 적용을 해 놓은 건데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기능이고요. 여기 도구 눌러보면은 이름 변경 도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진 찍은 파일을 선생님 보면 다 날짜, 시간, 그리고 일련 번호 이런 식으로 저장했는데 선생님은 사실은 파이썬으로 배치 파일 만들어서 변환을 한 건데 선생님은 이 사진 파일을 이렇게 찍은 날짜와 시간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DPP에서 일괄로 변환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이때 어떤 정보를 끌어다가 쓰는지 쉽게 예상이 되죠? 바로 EXIF 정보에 있는 사진의 촬영 날짜라든지 촬영 시간 이런 정보를 가지고 파일명으로 쉽게 바꿔주는 그런 부가적인 메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요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항상 로우 파일로 저장해라. 로우 파일로 저장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10시 20분에 나가지는 마세요. 나가지는 마시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다른 거 설명을 드릴 텐데 뭐냐면 오늘 숙제예요. 꼭 오늘까지 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첨부 파일 다운 받았잖아요. 그걸로 1-1 그 사진 중에 하나를 DPP로 조정해서 JPG로 변환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UF 로우나 로우 테라피로 변환해서 김프로 조정해서 제출하는 거 요거 조금 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10시 20분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 테니까 일단 요 실습 1-1은 먼저 지금 거의 다 했죠? 거의 다 해서 이따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시 20분에 선생님이 와서 또 수업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나가지 마세요.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됐는데 또 다 와 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벌써 10시 20분인데 우리가 수업이 몇 시? 30분밖에 없네. 짧게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자, DPP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선생님이 거의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영문판이긴 하지만 여기 선생님이 추가 자료라고 올려놓은 거 있어요. 추가 자료 보면 DPP 4-12 매뉴얼 해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만든 슬라이드가 사실은 이거 거의 좀 잘라붙여서 만든 거예요. PDF로 되어 있는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매뉴얼이 쭉 있는데 안타깝게도 영어네요. 한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캡처해가지고 수업 자료를 만든 거니까 요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맥 사용자도 여기 보면 맥용도 있으니까 맥 사용자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프 매뉴얼을 여기 선생님 2개 올려놨는데 이것도 아마 영어일 것 같아요. 김프 매뉴얼인데 원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한글 매뉴얼은 별로 없고 영어 매뉴얼이 많은데 뭐 컴퓨터 프로그램 쓸 때 우리가 다 매뉴얼 보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그런 기능들 위주로 익혀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사실은 뭐 김프 많이 써보지 않아서 잘을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거 위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PP를 이용해가지고 변환하는 건 다 했고 이번에는 DPP가 아닌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UF 로우나 또는 로우 테라피로 로우 파일을 변환할 수가 있는데 이걸 먼저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변환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김프로 조정해서 이번에는 48비트 TIF로 저장해서 제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뭐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고 둘 다 써봐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편한 거 쓰세요. UF 로우부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UF 로우를 실행을 하면 이게 UF 로우 창인데 왼쪽에 그 폴더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이 있는 폴더로 가셔야죠. 선생님은 2020년 과학 영상 수업의 샘플 파일의 3주차에 여기 CR2 파일들이 전부 로우 파일인 거예요. 그쵸? 이게 로우 이미지. 여기서 지금 로우 이미지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오픈 누르면 사진이 이렇게 열려요. 왜 이런 식이죠? 사진이 열렸죠. 그 사진이 열렸고 그 다음에 우리 DPP에서 밝기 조정했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결국은 밝기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색깔이 완전히 선생님 이상한데 아마도 화이트 밸런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로 또는 자동 화이트 밸런스로 화이트 밸런스 뭔지 알잖아, 그지? 해볼게요. 근데 너무 밝은데 이거? 자동 화이트 밸런스로 하고 노출 보정은 그냥 0. 노출 보정 안 하고 그냥 두면은 이게 원본 사진이에요. 노출 보정 0. 그 다음에 자동 화벨. 특히 뭐 화이트 밸런스 조정할 것이 아니라면 요 정도 하고 그 다음 뭐 여기 색온도라든지 이런 게 화이트 밸런스 좀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방법인데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이 우리는 로우 파일을 김프에서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변환만 한다고 친다면 그냥 여기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돼요. 여기 김프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동작 안 하더라고요.
버그, 아직은 프로그램이 좀 약간 미완성인 것 같아요. 그냥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얘가 잠깐만요. ppm이라는 파일로 지금 여기 생성이 되고 있네요. 그죠? ppm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스님이 한번 김프를 한번 열어볼게요. 김프 또 어디 갔나? 김프를 열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ppm이라는 확장자로 저장하는데 UF로우가 김프도 또 무거워요. 이미지 그 프로세싱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무거워요. DPP는 좀 닫을게요. 선생님 컴퓨터가 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거 그냥 닫으시면 되고. 자, 김프에서 파일을 열어보는데 선생님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 텐데 아까 캐논 CR2 파일을 열려고 이렇게 끌어보면은 캐논 CR2 파일은 지금 선생님 지금 캐논 CR2 파일을 여기 이렇게 끌어왔는데 닫을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쏘리. 선생님 여러분들 보기 좋게 여기 윈도우 탐색기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지금 로우 테라피가 깔려 있으니까 저절로 로우 테라피를 호출하네요, 얘가.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 샘플 파일에서 그 CR2 파일 있잖아요. 여기 CR2 파일. 이 CR2 파일이 캐논의 로우 파일인데 얘를 여기다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 김프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선생님 뭘 보여주려고 했냐면 이 CR2 파일을 김프에서는 바로 열지 못해요. 바로 열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이게 뭐죠? UF 로우에서 이제 변환을 한번 해준 거고요. 아까 UF 로우에서 변환을 한번 해준 거고 지금 컴퓨터가 이거 말을 안 들어서 설명하기 어렵네요. 지금 이 CR2 파일을 선생님이 김프에다가 이렇게 쭉 끌어다 놨더니 선생님이 로우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로우 테라피는 이 김프하고 잘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알아서 그 로우 테라피를 호출하면서 여기 로우 테라피를 이렇게 호출하면서 로우 테라피에다가 그 아까 그 로우 파일을 바로 불러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UF 로우로 변환할 필요 없이 선생님이 로우 테라피를 깔았더니 김프랑 연동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로우 테라피를 쓸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느 걸 쓰든지는 이제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아까는 선생님이 그 UF 로우로 변환을 사진 한 장을 변환했거든요. 그 변환한 걸 한번 김프에서 불러와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사진 컴퓨터가 엉망이 돼 버리네. 자, 컴퓨터도 너무 느리고 선생님 오늘만 이제 윈도우를 쓰고 다음부터는 윈도우를 안 쓸 건데 선생님은 어려움이 있네요. 캔슬했다. 자, 아까 UF 로우로 변환한 게 이게 pp3라는 이 파일이거든요. 이 pp3 이 파일이거든요. 이 파일을 한번 김프해서 열어볼게요, 선생님이. 안 열리네. 이 또 어떻게 된 거지? UF 로우에서 변환한 게 원래 열려야 되는데 옵션을 한번 해봐야겠네.
죄송합니다. 이 UF5가 동작 잘 안 하네요. 예, 그냥 버려야겠네. 미안합니다. 우리 UF5 쓰지 맙시다, 이거. 이거 그냥 버려버리고, 프로그램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UF5 그냥 다 버리고, 로우 테라피를 계속 쓰겠습니다. 로우 테라피만. 선생님이 아까 모든 파일을 다 열어가지고 지금 계속 뜨는데, UF로가 전에 좋았는데 이게 지금 안 좋네요. 선생님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제 다 닫아졌어요. 죄송합니다. 로우 테라피로 할게요. 로우 테라피. 저 버리겠습니다, 이제. UF 로우 버리고, 이제 로우 테라피로 다시 변환하는 걸 처음부터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 우리 이번 주차에다가 윈도우용 로우 테라피를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고, 다른 OS는 여기 들어가면 얘는 맥용도 있고 리눅스용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일단 설치를 하셔서 실행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실행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로우 테라피 실행하면 얘도 좀 무거워서 선생님 처음에 안 쓰려고 했던 건데 기능은 훨씬 좋아요. 로우 테라피가. 지금 얘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우 테라피가 실행됐죠? 실행했으면 이 로우 테라피에서도 똑같이 그 사진이 있는 폴더를 열어야 돼요. 선생님은 아마 아까 열어놨기 때문에 사진이 있는 폴더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쵸? 사진을 하나 조금 클릭을 해보시면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되게 느린데 더블 클릭했더니 여기 확대돼서 떴죠. 확대돼서 떴으면 여기 오른쪽 부분에 조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DPP랑 거의 유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겠어요? 밝기 조정하는 거예요. 익스포저 밝기 조정하는 거예요. 밝기 조정하는데 얘는 훨씬 더 그 디테일하게 조정합니다.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냐 섀도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뭐 밝기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컬러로 한번 가볼까요? 컬러를 눌러보면 화이트 밸런스라고 써있죠 또. 네,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 이제 기억나시죠? 카메라 기본 오토로 데일라이트냐 클라우드냐 쉐이드냐 다 똑같아요. 카메라 관련 프로그램들은. 오토로 그냥 해도 되지만 여기도 클릭 화이트 밸런스가 여기도 있어요. 픽 누르시고 이 양말 아까 이 오빠 양말 이 형님의 양말을 왜 픽이 안 눌러지나? 이거 오토가 아니라 커스텀 한 다음에 픽 누르시고 지금 픽 누르고 선생님이 양말 눌렀거든요. 양말 눌렀더니 화이트 밸런스가 조정이 됐어요. 다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커스텀으로 선택하시고 픽 누르고 양말 흰색을 눌렀더니 흰색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채널별 RGB, 채널별 색깔도 조정하고 다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또 마지막 크롭이라는 건 자르는 거잖아. 아까 트리밍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요거 자르는 메뉴에서 이렇게 원하는 크기로 자르고 다 비슷하죠? 잘라서 저장을 하면 되는 건데 얘는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쭉 조정을 한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put to queue라고 요걸 선택하는 거예요. put to queue 요걸 딱 누르시면 이 왼쪽에 보면 q 창이 있거든요. queue로 넘어가요. queue로 넘어가서 하나하나 이제 queue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queue에 들어가 있을 때 요 queue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요 queue가 하나하나 실행이 되면서 변환이 됩니다.
변환이 되는데 이때 여기 오른쪽에서 포맷을 정할 수 있죠. 지금 비슷한데 JPG 8비트냐, TIF 8비트냐, TIF 16비트냐, TIF 16비트 플로트는 그냥 실수로 저장한다는 얘기죠. 실수형. 알죠? 이런 거는 코딩 해봐서 32비트 플로트로 저장하느냐, PNG 8비트 저장 옵션이 훨씬 많네요. 얘가. 그쵸? 선생님 과제 중에 TIF 16비트로 저장해서 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쵸? 요걸 선택해서 Q만 요걸 ON 해주면 백그라운드에서 얘가 하나를 변환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나도 모르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로우 테라피가 훨씬 뛰어나고 강력합니다. 그 변환하는 모습을 확인하면 좋겠는데 변환하는 모습은 아까 선생님이 설정창을 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설정창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컨버티드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여기 지금 하나하나 변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TIF 한 장 변환한 게 99MB예요. 엄청나게 크죠? 99MB. 그죠? 이렇게 지금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변환이 되고 있고 로우 테라피가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해 주니까 훨씬 더 편하고 강력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변환해 주고 마지막으로 김프로 한번 열어볼게요. 김프로 아까 PP3는 이상하게 김프로 안 열려가지고 선생님이 당황했는데 아마 얘는 열릴 거예요. 여기 지금 99메가짜리 얘 한번 열어볼게요. 선생님이 얘 열어보면 김프에서 쭉 김프에 끌어다 놨습니다. 지금 끌어다 놓으면은 채널별 48비트로 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변환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그냥 그냥 변환 누르시면 돼요. 디테일한 건 선생님도 잘 몰라요. 지금 저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변환 누르시면 sRGB라고 하는 색 공간으로 얘가 지금 색을 변환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해줄 거예요. 되게 오래 걸렸죠? 사진 나왔죠? 자, 사진 나와서 한 가지만 딱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서 이미지 조정하는 게 어디 갔나? 여기 색 메뉴에서 커브라고 하는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커브. 그러면 이 커브는 아까 선생님 설명드렸죠?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X축, Y축. X축이 입력값, Y축이 출력값. 커브를 마우스 선을 이 Y = X 이 선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커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밝아졌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어두워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에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 아까 명부는 밝게 안부는 어둡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컨트라스트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대비가 커지는 거예요.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한 다음에 오케이 하고 마지막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컴퓨터 너무 버벅거리네. 그래서 그냥 저장을 하면 어떻게 여기서 그 저장할 때 그냥 저장을 하게 되면은 김프의 기본적인 포맷인 XCF로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정보가 그대로 다 살아있는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장하면 이 원본은 언제든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보내기 할 때 선생님이 JPG로 내보내기 할 수도 있고 이번 두 번째 과제는 TIF로 내보내기 하라고 그랬잖아. 그런 경우에는
익스퍼트 또는 익스퍼트 에즈를 하는 거예요. 익스퍼트 에즈. 익스퍼트 에즈. 내보내기. 어떤 형태로 할 거냐면은 우리는 어떤 형태로 TIF 이미지로 내보내기를 할 거죠. 내보내기. 그러면 원래 TIF인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바꾸겠습니까? 아니고 파일 이름을 바꿔야죠. 여기서 아까 TIF로 저장한 걸 열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조정한 거니까 파일 이름을 바꿔서 내보내기 하면 이제 조금 조정이 된 이미지가 TIF로 되는데 무손실 압축으로 선생님이 하라 그랬죠. 그쵸? 압축해도 데이터 손실은 없어요. 그래서 무손실 압축으로 해서 내보내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변환된 여기 사진이 여기 이렇게 TIF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파일명 바꿔서 올려라. 이게 오늘의 과제이다 이겁니다. 오늘의 과제는 이것을 실습 1-2 해가지고 과형 여기가 몇 반이더라? 5반 학번 이름.tif로 해서 두 개의 파일을 제출하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 제출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제출하기 버튼 눌러서 오늘 제출하면 오늘 수업은 거기까지 하는 걸로. 요거 제대로 해서 10번 이런 과제가 10번이 있는데 이 10번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점 돼요. 점수 감점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다 설명했는데 8분밖에 안 남아서 질문 잘 안 되는 거 이런 거 언제라도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 과제 하시고 느낀 점 쓰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질문하시고 채팅 누가 질문했나? 레시피를 삭제한다고? 아, 오케이. 레시피를 통으로 삭제하긴 할 수는 없고요. 여기 설명에 슬라이드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슬라이드로 설명해 드릴게요. 레시피를 통으로 이렇게 삭제할 수는 없고요. 보통 이런 모든 메뉴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요 버튼 보이냐? 요 버튼 요거 되돌리기 버튼이 하나씩 있어. 되돌리기가 있거든. 요거 되돌리기. 이걸 하나씩 눌러서 초기 값으로 가셔야 돼요. 레시피를 하나씩 적용한 거를 막 사진을 조정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돼서 초기화하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치? 요거 하나씩 되돌리면 돼요. 요거 되돌리기 요 버튼 누르시면 돼요. 답변이 됐나요? 또 질문 있으면 로우 테라피로 사진이 안 찾아지고 사진이 아니라 UF로 사용. 네, 아무거나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편한 거 쓰는데 강동현. 너 맥은 아니지? 동현이. 네.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편한 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보기에 선생님은 지금 로우 테라피가 더 잘 돼서 한 거고 로우 테라피를 쓰든 DP UF 로우를 쓰든 변환되는 건 다 똑같으니까 자기 편한 거 쓰세요. 네. 또 질문 없어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선생님 수업할 때 막 그 말소리 끊겨서 안 들리고 그러진 않았니? 다들 대답이 없군. 오케이. 과제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아, 화면 반응이 좀 느렸구나. 일단 선생님이 오늘 동영상 이거 회의 녹화가 잘 되면 그거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올려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선생님, 과제 언제까지예요? 나가셨나? 자, 과제 제출하시고 나가셔서 이제 다음 시간 수업 가셔도 돼요. 네.
과제 클릭해보면 제출 날짜 나옵니다. 근데 아마 한 일주일 이상 여유있게 선생님이 해놨을 거예요. 근데 가급적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끝내는 게 좋아요. 미루지 말고. 미루면 잊어버립니다.